예, 안녕하십니까. 전자기기 하드웨어 개발 레벨 3 일학습 병행 자격 외부 평가 강의를 맡은 한국폴리텍대학 임종균 교수입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우리 일학습 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크게 작업 평가와 지필 평가, 면접 평가로 이루어졌는데 각 평가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전자기기 하드웨어 개발 레벨 3 같은 경우 전자기기 개발을 위해 사양 명세서를 근거로 회로를 설계, 부품 선정을 통해 회로를 구현하고 신뢰성 확보 및 양산, 이관 등 관련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검증합니다. 필수 능력 단위에는 대분류에는 전기, 전자가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중분류에는 전자기기 개발, 그리고 소분류에는 가정기기 개발, 산업용 전자기기 개발, 정보통신기기 개발, 전자응용기기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세분류에는 가정기기 하드웨어 개발, 산업용 전자기기 하드웨어 개발, 정보통신기기 하드웨어 개발, 전자응용기기 하드웨어 개발입니다. 가장 중요한 능력 단위를 살펴보겠습니다. 능력 단위는 총 7개의 NCS 학습 모듈이 포함되어 있고요. 첫 번째, 하드웨어 부품 선정, 두 번째, 하드웨어 성능 구현, 제품 회로 설계, 정보통신기기 사양 결정, 정보통신기기 PCB 보드 개발, 정보통신기기 신뢰성 시험, 하드웨어 규격 시험 진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평가 방법은 총 3가지가 있습니다. 면접평가와 작업평가, 지필평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면접평가에는 하드웨어 부품 산정과 하드웨어 규격 시험 진행이 포함되어 있고 작업평가는 하드웨어 성능 구현, 그리고 나머지 4개, 제품 회로 설계, 정보통신기기 사양 결정, 정보통신기기 PCB 보드 개발, 정보통신기기 신뢰성 시험, 이 4과목이 지필 시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필수 능력 단위 70% 이상 합격 기준이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NCS 학습 모듈 총 7개 중 5개 이상 학습 모듈에 대해서 통과가 된 경우 합격이 됩니다. 각 능력 단위별 100점 만점으로 60점 이상씩 각 과목이 통과가 되고요. 평가 유형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능력 단위별 지필, 작업, 면접 평가 중 지정된 평가 방식에 의해서 각각 이루어집니다. 작업 및 면접 평가는 시험장 상황에 따라 변형 출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시험장 상황은 보통은 비치된 장비라던가 혹은 학습자들의 상황에 따라서 지필고사가 먼저 이루어질 수도 있고 작업평가, 면접평가 이런 순서가 좀 변경될 수 있는데 그거는 상황마다 유연하게 돌아가는 거니까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작업평가를 한번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작업평가에는 회로 구성 및 구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능력 단위로는 하드웨어 성능 구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작업 시간은 총 1시간 30분이고요. 회로를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고 그대로 설계를 해서 측정이나 어떤 동작을 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급 재료 목록 예시를 보면은 여러분들이 시험장 가셨을 때 감독관으로부터 시험지와 부품이 담긴 부품 봉투를 받게 될 겁니다.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게 시험지에 있는 부품 목록을 보시고 내가 받은 부품이 목록에서 다르지 않은지 부족한 건 없는지 이런 것들을 위주로 먼저 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예시를 보시면은 점퍼선, 빨간, 검정, 백색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저항 330옴, 그리고 47kΩ, 100kΩ 이런 것들이 한 개씩 포함되어 있습니다. 커패시터 1마이크로패럿 그리고 IC NE5가 포함되어 있는데 보통 수동소자, 저항이나 커패시터 같은 경우는 부족하면 얼마든지 그 시험장에 여분으로 배치된 재료로 충당이 되지만 IC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시험지를 받고 부품을 받았을 때 꼭 반드시 자세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IC 여분이 그렇게 충분치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IC만큼은 여러분들이 꼭 여러 개의 IC가 다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브레드보드 배터리 같은 경우도 추가로 지급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나온 목록은 실제 시험에서 목록이랑 같지 않습니다. 단순히 예시를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자 하는 자료이고 실제 시험장에서의 부품 목록은 여기의 부품보다 훨씬 더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시험장 가실 때 작업평가를 위해서 수험자 집참 공급 목록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 자세한 사항은 시험을 보기 전에 뭐 산업인력공단인가 혹은 뭐 여러분들 회사의 훈련교사 등들한테 한번 여쭤봐서 어떤 장비들을 챙겨가야 되는지 한번 꼭 여쭤보시고요. 예시로는 뭐 필기도구와 핀셋, 뭐 니퍼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제가 여러 시험을 좀 감독을 하고 옆에서 지켜본 결과로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런 것들을 챙겨오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멀티미터, 대표적으로 멀티미터. 회로를 설계할 때 멀티미터, 그냥 테스터기라고도 하죠. 멀티미터가 없으면은 여러분들이 전원이 제대로 공급이 되는지, IC의 각각의 뭐 5V, 12V가 제대로 공급이 되고 있는지, 그라운드는 제대로 묶였는지 눈으로밖에 확인할 수가 없어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좀 회사에서 사용하시던, 익숙하게 사용하시던 멀티미터를 꼭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만에 하나 거의 뭐 없긴 하지만 간혹 뭐 작업형 혹은 뭐 지필고사에서 계산 문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뭐 공학용 계산기 또 필요하시면은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브레드보드를 이용해서 회로를 꾸미는 작업을 많이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또 공단이나 시험장 여건에 따라서 옛날에 주로 많이 하시던 그 맞는 기판 혹은 PCB 기판에 부품을 조립해 가지고 납땜을 작업하는 경우도 가끔 있는데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사전에 꼭 공단이나 훈련교사한테 한번 꼭 여쭤보셔 가지고 시험 유형이 그런 것도 챙겨가야 되는지 작업 평가를 하는데 인두기나 이런 것들 챙겨가야 되는지 꼭 한번 알아보시고 시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개 문제 예시를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이번 이 공개 예시 문제는 첫 번째 이제 NEO 7490, 7447, FND 이런 4개의 IC를 이용해서 회로를 여러분들이 직접 조립하고 그 다음에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판가름하는 시험입니다. 일단은 이 회로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살펴보면은 NEO는 타이머 IC로서 뭐 여기서 클럭이 보통 발생이 많이 하죠. 그래서 여기 왼쪽에 있는 저항 뭐 10kΩ, 10kΩ, 4.7 마이크로페러시로 나와 있는데 이 두 개의 저항과 한 개의 커패시터의 비율에 따라서 3번 핀 출력에서 나오는 클럭의 주파수 그리고 듀티 이런 것들이 제어가 가능한 IC입니다. NEO는 우리 국가 기술 자격에서 워낙 많이 나오는 IC이기 때문에 이 회로에 대한 뭐 부품 배치라던가 배선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숙지를 해주고 가시면은 시험에도 굉장히 나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7490 같은 경우는 BCD 카운터라면 우리가 말로 하면은 개수기가 되죠. 이 BCD 카운터 같은 경우는 앞에 NEO에서 발생한 클럭을 몇 개 들어왔는지 하나씩 카운트하는 거죠. 세는 거죠. 그리고서 그 세 가지고 처음에 그 이진수로 변환해주는 IC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입력은 NEO에서 나온 클럭을 하나씩 받아서 계속 세고 있고 그리고 11번, 8번, 9번, 12번과 1번 묶여 있죠. 이 네 개의 출력에 0000, 0001, 0010, 0011 이런 식으로 하나씩 카운트를 해서 계속 카운트를 반복해주는 IC라고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7447은 사실은 FND를 키기 위해 사용되는 IC라고 볼 수 있습니다. BCD를 7 세그먼트, 그러니까 FND죠. 로 표시하기 위한 디코더가 되는 거고 앞에서 0000, 0001 이런 숫자들을 FND에 우리가 익숙한 10진수로 표현하기 위한 중간 변환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7 세그먼트 FND라고도 하죠. 10진수 0부터 9까지를 LED 조합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양극을 공통으로 묶은 커먼 애노드 타입과 음극을 공통으로 묶은 커먼 캐소드 타입이 있습니다. 아까 만약에 부품 지급 목록에서 부품 지급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FND가 오늘 시험에 나왔다. 그러면 가장 먼저 해야 될 부분이 이 FND가 커먼 애노드 타입인지 커먼 캐소드 타입인지 반드시 확인해 보시고 회로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회로를 좀 간단히 만들어 볼 텐데 이따가 제가 여러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은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첫 번째 나오는 NE5 비한정 멀티 바이브레이터 회로가 됩니다. 사실 7490과 7447 같은 경우는 회로에 있는 그대로 전원 잘 연결하고 배선만 잘 연결하면 크게 문제가 없는데 NE55 같은 경우는 저항과 커패시터 이런 부가적인 부품이 들어가다 보니까 학생들도 실수를 많이 하게 되고 실제로 브레드보드에 IC를 꽂아서 부품을 꽂다 보면은 점퍼선도 많이 나오는 회로이기 때문에 많이들 실수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NE55 타이머 IC를 한번 이따가 같이 만들어 볼 예정입니다. 우선 NE55 타이머 IC에 대해서 어떻게 동작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여기 회로에서 만들 건 비안정 멀티 바이브레이터고요. 비안정 멀티 바이브레이터는 안전된 상태 없이 하이와 로우를 반복하면서 LED를 전멸기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3번이 보통 출력으로 사용되는데 3번에 클럭 신호가 꾸준히 나오게 되고 그 클럭 신호라는 거는 오른쪽에 보시다시피 녹색 이 파형에 대해서 전체 T 한 주기에 대해 TH와 TL 그러니까 하이 시간과 로우 시간이 전체 한 주기로 구성이 될 텐데 그 TH와 TL 시간을 각각 제어하고 전체 주기 시간을 제어하면은 주기와 주파수는 역수관계이기 때문에 3번 출력에서 나오는 클럭 신호의 주파수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또한 TH와 TL 각각의 시간을 또 제어할 수 있기 때문에 듀티 사이클이라고 하죠. 전체 주기에 대해서 TH가 차지하는 비율까지도 여러분들이 제어할 수 있습니다. 공식을 보면은 TH는 0.693 곱하기 R1 플러스 R2 곱하기 C1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로우 시간 TL 같은 경우는 0.693 곱하기 R2 곱하기 C1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 주기는 TH와 TL을 합친 시간이 되기 때문에 앞에 두 식을 합쳐보면은 0.693 곱하기 R1 플러스 2R2 R2가 두 번 들어갔기 때문에 2R2가 되겠죠. 곱하기 C1으로 구성됩니다. 주파수는 주기의 역수죠. 그래서 주파수는 앞에서 구한 T분의 1을 구해보면은 F는 분모에는 R1 플러스 2R2 곱하기 C1 분의 1.44 근데 1.44는 앞에 밑에 적혀 있는 0.693 분의 1을 역수를 0.693 시정수를 역수를 시키면 1.44란 상수값이 나오게 됩니다. 이러한 공식을 토대로 여기 예제에 나온 R1이 47kΩ, R2가 100kΩ, C1이 1마이크로 패러실 때 어떤 파형이 나오는지 미리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일단은 앞에 수식에 따라서 TH를 꾸몄을 때 TH 시간은 101ms 그리고 TL은 69ms 나오게 되고요. 총 시간은 TH와 TL이 합쳐진 게 된 거죠. 이게 토탈 T가 되는 거고 피리어드 한 주기가 됩니다. 그래서 170ms 정도가 되고요. 이거를 역수를 취하면은 0.0058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그러면 주파수로 따지면은 밀리세컨드가 10의 3승으로 곱해지기 때문에 5.8Hz의 신호가 나오게 됩니다. 듀티 사이클은 T에서 TH가 차지하는 비율이 되기 때문에 170분의 100일 약 계산하면 59% 한 60% 정도 나오는 신호가 발생이 됩니다. 5.8Hz 그러니까 주기가 170ms다 보니까 여기 회로처럼 3번 출력의 R3 저항과 LED를 연결한다고 가정했을 때 그럼 LED는 1초에 대략 5번 내지 한 6번 정도 깜빡일 수 있겠네요.
다들 잘 아시겠지만 이 브레드보드 사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브레드보드 사용을 할 줄 알아야 회로를 꾸밀 수 있겠죠. 그래서 보통 브레드보드 시험장에는 이거보다 훨씬 더 큰 한 A4 사이즈 정도만한 브레드보드를 지급을 받게 될 거고요. 이 작은 것도 같습니다. 큰 거나 작은 거나 사용 방법은 동일하고요. 이제 중요한 거는 외형은 이렇게 생겼는데 이 브레드보드 뚜껑을 딱 열어보면은 안에 내부 결선이 되어 있죠. 그 결선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브레드보드 여러 구멍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 떨어져 있고 이런 것들을 알아야지 회로를 꾸밀 수 있습니다. 우선 보통 브레드보드 왼쪽에 보면은 빨간색 선 그리고 파란색 선 그리고 반대쪽에도 빨간색 선 파란색 선이 있습니다. 빨간색 선과 파란색 선은 내부 결선이 이게 세로 방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로 방향. 그래서 빨간색 선도 세로, 파란색 선도 세로. 오른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빨간색 선도 세로, 파란색 선도 세로. 근데 주의사항이 이쪽에 있는 빨간색 선 세로와 오른쪽에 있는 빨간색 선 세로는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통 전원을 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간혹 여기 이렇게 크게 점프선을 날려가지고 빨간색은 빨간색끼리, 파란색은 파란색끼리 점프선을 날려서 전원을 구성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건 여러분들이 편의에 따라서 만드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내부 안쪽을 보면은 5개씩 안쪽으로 양쪽에 쭉 배치되어 있습니다. 5개의 구멍은 세로 방향이 아니라 가로 방향으로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첫 번째 5개 가로 다 연결되어 있고 여기도 가로 다 연결되어 있고 여기도 가로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쪽도 이쪽 5개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의사항은 여기와 여기는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여기 홈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알아보기 편하라고. 그래서 여기에 5개와 여기에 5개는 연결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저항을 꽂은다. 이거를 저항으로 가정했을 때 저항 꽂으려면은 간혹 구멍이 있으니까 이렇게 꽂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꽂으면 안 되겠죠. 내부적으로 여기가 결선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쇼트가 나는 거고 저항을 사용한다 그러면은 여기와 여기는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꽂아야겠죠. 혹은 이런 방식도 괜찮죠. 여기가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방식도 괜찮습니다. 혹은 나는 저항 한쪽을 그라운드 쪽에 연결하고 싶다 그러면 이런 방식도 괜찮고 플러스 쪽에서 갖고 오고 싶다 그러면 이런 방식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거는 내부 결선이 이쪽 방향은 세로로 연결되어 있고 이쪽도 세로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다. 안쪽은 가로 방향인데 가로 방향도 이쪽 그룹과 이쪽 그룹은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 여러분이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앞에서 나온 NE555 타이머 IC를 한번 같이 꾸며볼까 합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미리 한번 좀 만들어 봤는데요. 이렇게 만드는 거는 회로 있는 걸 보고 여러분들이 보통 직관적으로 대부분은 시험장에서 이렇게 만드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8번 핀 전원으로 들어가서 전원에서 8번 연결하고 전원 연결하고 그리고 4번이랑 8번이랑 연결되는지 혹은 4번에서 전원이 또 들어가고 있는지 이런 것도 한번 여기 하얀색 선을 점프선 날렸네요. 이렇게 그래서 플러스 쪽으로 들어가고 그러면 실제 NE5 타이머 IC를 회로를 꾸며 보겠습니다. 보통 첫 번째 여기 VCC가 8번 핀이랑 연결되어 있죠. 그러면 여기 플러스 쪽에 나중에 VCC를 연결한다고 가정했을 때 여기 플러스 부분과 8번 핀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그 다음에 VCC와 또 4번 핀 혹은 8번 핀에 4번 핀을 연결해도 괜찮겠죠. 그러면 4번 핀과 8번 핀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원에서 저항 47kΩ이 지나서 7번 핀으로 들어가는지 전원에서 47kΩ이 지나 7번 핀으로 들어가고 있는지 연결을 봐야 되고요. 그리고 7번에서 나와서 R2 그리고 이건 7번에서 나와서 R2 저항 통해서 2번, 6번으로 들어가고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보면은 점프선도 너무 복잡하고 IC 위로 지나가고 실제로 여러분이 나중에 다 조립하고 나서 동작 테스트를 해보면은 동작이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이 저항 같은 경우는 리드형 타입으로서 다리가 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짧게 잘라 쓴다면 이렇게 부딪힐 일은 없는데, 회로를 이렇게 꾸미다 보면은 분명 이 저항은 6번, 이 저항은 7번인데도 서로 다리가 길다 보면은 이게 붙는 경우가 가끔 발생됩니다. 저항이랑 커패시터도 마찬가지고 저항과 LED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실제 회로를 꾸밀 때에는 이런 방식으로 꾸미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좀 배선 전리를 깔끔하게 하셔가지고 다음과 같이 이런 식으로 회로를 꾸며주시면은 동작에 대해서 더 빠르게 검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로 간의 부품 간의 쇼트로 인해서 오동작 될 확률도 훨씬 더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회로를 여기 회로대로 이렇게 꾸몄다고 가정했을 때 다 꾸미고 나서도 한번 검증을 해줘야 돼요. 보통 우리 국가기술 시험도 마찬가지고 우리 일학습 자격 시험도 마찬가지인데 검증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여기 회로도에 VCC에서 8번 핀으로 들어가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여기는 왼쪽을 VCC로 사용했습니다. 여기가 VCC 있다고 봤을 때 여기 플러스 빨간색 선이 있죠. 여기에서 이쪽으로 넘어갔네요. 그래서 지금 우선 된 게 전원이 4번 핀으로 들어간 거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면 전원이 4번 핀으로 들어간 거 이게 확인되면은 이렇게 칠을 해주세요. 그래서 시험장에 꼭 형광펜이 아니더라도 가능하면 삼색 볼펜 같은 걸 챙겨가서 여러분들이 확인이 된 것들은 이렇게 선을 그어가지고 난 이 연결 도선은 검증을 했다라고 표시해주면은 어디는 했고 안 했고 여러분들이 빠르게 판단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VCC에서 4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면 4번이 VCC가 8번으로 들어가고 있는지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보니까 여기는 4번으로 먼저 들어갔고 그 다음에 4번에서 선을 좀 돌려가지고 빨간색 선 따라서 8번으로 들어갔네요. 그러면은 여기 배선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왼쪽도 보겠습니다. VCC에서 저항 R1 47kΩ이죠. 이거를 거쳐서 7번으로 들어가고 있는지 그러면은 여기 있죠. 7번에서 나와가지고 47kΩ를 거쳐서 아까 빨간색 선 여기 같은 라인이죠. 일단 순서가 이렇게 되겠네요. 7번 핀에 나와서 47kΩ 거쳐서 아까 전원 쪽에 연결되는지 여기 보시면은 7번 핀에 나와서 전원 쪽으로 들어가서 빨간색 선이죠. 들어가고 있는지 잘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도 검증이 됐기 때문에 제가 형광펜으로 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7번에서 나와서 R2를 거쳐서 6번, 2번 핀에 연결이 돼야 되는데 여기 보면은 이쪽 저항이 7번 핀에 연결되어 있고 6번, 2번 둘 중에 한 군데에 들어가면 되는데 보니까 여기랑 여기랑 연결되어 있네요. 근데 이게 뭐냐? 6번에서 나와갖고 2번으로 가는 연결선이네요. 그러면 우선은 요것부터 할게요. 6번과 2번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중간에 7번에서 나온 100kΩ 저항이 6번, 2번 사이에 연결되어 있네요. 그러면은 이것도 연결이 잘 되어 있습니다. 다음 6번, 2번 핀에서 나온 신호가 C1이랑 연결되어 있는지 봐야 되는데 C1은 이쪽에 있네요. 그럼 2번 핀에서 나와서 같은 라인에 있죠. 2번 핀에 나와서 C1 연결되어 있는지 봐야 되는데 지급된 부품의 커패시터가 지금 사실 회로도는 극성 있는지 없는지 여기선 파악이 안 되는데 지급된 재료에는 극성이 있는 커패시터가 지급이 됐네요. 커패시터 이쪽 보면은 마이너스 표시가 되어 있죠. 이게 항상 그라운드 쪽, 마이너스 쪽으로 향하게끔 여러분들이 부품 배치를 꼭 해주시고요. 다시 회로도 검증을 해보면은 2번에 나와서 커패시터가 통과돼서 그라운드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번 핀에 나와서 마찬가지로 그라운드로 잘 들어가고 있네요. 그 다음 이제 3번 출력이 되죠. 3번 출력이 되는데 3번 출력은 330옴 저항, 여기 330옴 저항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게 나와서 LED에 한쪽에 연결되는지 보고 그라운드 쪽으로 연결이 잘 되어 있습니다. LED 같은 경우도 극성이 있죠. 시험장 가서 LED 극성을 뭐 감독관한테 물어보는 경우도 있는데 알려줄 리가 없죠. LED 극성은 LED를 딱 천장에 딱 비춰봤을 때 LED를 그려보면은 넓은 판이 있고 조그만 판이 있습니다. 보통 예전에는 뭐 다리 길이로 구별한다 그런다고 했는데 다리 길이가 똑같이 잘려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가끔 그렇게 보면 안 되고 LED는 항상 넓은 판이 마이너스, 조그만 판이 플러스, 에노드 캐스도가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넓은 판이 항상 우리 땅이 넓잖아요. 그래서 그라운드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조그만 거는 플러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로는 이렇게 구성이 되고요. 실제 동작을 한번 시켜볼게요. 아까 우리가 앞에서 주어진 R1과 R2 C1 값을 가지고 계산했을 때 대략 뭐 1초에 한 6번, 5번 내지 6번 정도 깜빡일 수 있는 클럭 신호가 나온다고 봤는데, 제가 배터리를 가지고 마이너스와 플러스 쪽을 이렇게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1초에 한 5번 정도 깜빡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시험에서는 이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죠. 저는 뭐 시간 관계상 단순히 IC 하나,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실수를 많이 하는 NEO 회로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는데, 실제 시험에서는 보통 이거보다 2개 내지 3개 정도 IC를 더 사용합니다. 우리 아까 회로에서 설명드렸다시피 7490, 7447 이런 IC와 FND까지 포함해서 회로를 꾸미기 때문에 총 1시간 30분 내에 작업을 하다 보면은 검증하고 꾸미고 조금 부족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회로를 구성하다 보면은 실수 없이 잘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다음은 GP 평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GP 평가에는 총 4개의 능력 단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정보통신기기 사양 결정, 두 번째, 제품 회로 설계, 세 번째, 정보통신기기 PCB 보드 개발, 네 번째, 정보통신기기 신뢰성 시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험 시간은 총 40분 정도 되고요. 이 평가를 개발하신 분이 어떻게 보면 좀 전자 제품을 설계해 본 경험이 있으신 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보통 전자 제품 설계 과정을 살펴보면은 이 순서대로 보통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 사이사이 좀 더 세밀하게 구분할 수도 있겠지만, 보통은 우리가 제일 먼저 어떤 제품을 만들 건지 그 사양을 먼저 결정을 해야겠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제품을 우리가 시장에 뭐 인터넷이든 뭐 오프라인이든 팔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전자제품은 반드시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인증을 어떻게 받을 건지, 어떤 인증을 받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사전에 파악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기능 규격 파악하기, 그리고 사양 명세서 작성하기, 이런 것들이 제품 사양 결정에 포함됩니다. 두 번째로 회로 설계 과정에서는 각각 어떤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블록들을 설계하게 되죠. 우리 좀 전에 작업형에서 보시다시피 NEO 이것도 하나의 블록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7490 이것도 하나의 블록, 7447, FND 각각의 하나의 블록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블록들을 하나하나씩 설계를 하고, 그리고 나서 회로도를 설계하게 되는데, 회로 설계하는 과정에서는 여러분들 회사에서 많이 사용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죠. 보통은 저는 학교에서 ORCAD를 가지고 많이 강의를 하는데, ORCAD를 기준으로 한다면은 스케매틱 레벨에서 회로를 설계하는 과정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스케매틱을 그리고 나서 우리가 보통은 네트리스트를 넘기고 PCB 에디터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커버 파일을 뽑게 되는데, 그 과정이 PCB 보드 개발 과정이 됩니다.
처음에 PCB 설계하기 위해서는 PCB 부품 배치라든가 배선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제작, 그 다음에 겁업 파일을 출력해서 PCB 제작 업체에다가 넘기면은 PCB 실물이 오죠. 그 다음에 부품을 배치해서 납땜을 하고 동작 테스트를 하는 과정. 이런 것들이 PCB 보드 개발에 포함됩니다. 시험에서는 성능 시험하기, 안정성 시험하기, 환경 시험하기 이런 것들이 있고 사실 어느 정도 앞에서 성능 검증이 된 정상적으로 판별이 된 동작이 판별이 된 보드에 대해서 성능, 안정성, 환경 시험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정보통신기기 사양 결정 학습 모듈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물론 여기에 나온 자료는 NCS 학습 모듈 전체 내용이 아니고 극히 일부의 내용인 거 꼭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인증이란 무엇이냐? 인증이란 제품 등과 같은 평가 대상이 정해진 표준이나 기술 규격 등에 의해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음으로써 그 사용 및 출하가 가능한 것을 입증하는 행위가 됩니다. 인증 제도의 운영을 살펴보면은 시험, 검사, 인증 단계가 있는데 시험에는 제품 공정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규정된 요구 사항에 따라 제품 등의 특성을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검사는 제품 설계, 제품 공정, 프로세스 또는 설치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규정된 요구 사항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인증의 경우 제품 시스템 자격, 서비스 등에 대하여 규정된 요구사항이 충족되어 있는지를 보증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익숙한 인증은 KC 인증이 되죠. 그 다음에 규격 시험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기서는 구조, 동작, 부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구조 시험은 기기의 안전성, 외력, 응력 제거 시험 등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동작 시험은 말 그대로 동작 전압, 항온, 항습 시험, 온도 상승 시험이 포함이 됩니다. 부품 시험은 변압기 이상 상태 혹은 전동기 이상 상태, 온도 조절기 이런 부품이나 모듈 등의 시험이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이기 때문에 구조는 어떤 구조물에 대한 거구나. 구조물을 생각하면은 외력, 외부에서 작용하는 힘, 응력 이런 것들이 구조 시험 대상이 될 거고, 동작은 내가 어떤 제품을 동작시켰을 때 온도는 어떻게 되는지, 전압은 어떻게 발생되고 전류는 얼마나 흐르는지 이런 것들이 테스트가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정보통신기기 메인보드 사양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LNA 로우 노이즈 앰플리파이어라고 나오는데, LNA 같은 경우는 저잡음 증폭기로서 우리가 무선통신 시스템에서 송신부와 수신부의 구조를 가지고 설명했을 때 보통 수신부 첫째 단에 위치하는 저잡음 증폭기가 됩니다. 이 저잡음 증폭기는 수신 안테나가 잡은 미약한 신호를 증폭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파워 매니지먼트 IC라고 나오는데, 전력관리 IC, 우리 스마트폰에도 다 전력관리가 들어가죠. 그러니까 내가 많이 사용할 때는 배터리 혹은 스마트폰 안에 들어있는 MCU 이런 것들이 최대의 성능 구현할 수 있도록 전력을 팍팍 공급받게 되는데, 내가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그런 것들이 빠르게 돌아갈 필요가 없죠. 그럴 때는 최소한의 전류를 공급시켜서 배터리를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해주는 시스템, 이게 파워 매니지먼트 IC가 됩니다. 베이스밴드 프로세서 같은 경우는 휴대폰, 스마트 기기 내에 디지털 신호를 전파에 실을 수 있는 RF 신호로 변환해 주는 장치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무선통신 시스템에서 송신부와 수신부 중에서 보통 베이스밴드는 우리는 송신부 쪽을 보통 말하죠. 그래서 원천 데이터를 처리하는 과정, 음성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데이터가 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아날로그 디지털로 변환해 주는 장치들, 이런 것들이 포함된 부분이 이제 베이스밴드가 되는데, 무선통신에서는 사실은 여기 설명이 나온 것처럼 베이스밴드가 RF단에 바로 연결되진 않고요. 실제로는 IF단, 중간단이 하나 더 있습니다, 보통은. 그래서 베이스밴드 신호의 낮은 주파수 신호를 중간 주파수로 변환시키고, 중간 주파수 신호를 다시 RF 신호로 변환시켜서 우리가 안테나를 통해서 원거리에 있는 곳에 데이터를 전송하게 됩니다. 문제 예시를 한번 볼게요. 실제 이 문제가 여러분들 시험장에 나온 문제라고는 볼 수는 없고요. 물론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 유형이 이렇게 나오는구나 정도로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다음 설명이 옳으면 O, 틀리면 X를 가로 안에 써 넣으세요 라고 적혀 있습니다. 인증은 제품 설계, 제품 공정 또는 설치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규정된 요구사항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근데 이 설명은 인증이 아니라 검사에 관한 설명이죠. 그래서 첫 번째 문제는 X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정보통신기기 전기안전구역 시험 항목 중 기기의 안정성 시험, 외력 시험, 응력 제거 시험 등에 해당되는 검사의 종류를 보기에서 모두 골라 쓰시오. 아까 설명할 때 외력 시험, 응력 시험, 뭔가 구조적인 거라고 했죠. 그럴 때는 여기 보기에 딱 있네요. 첫 번째, 구조 시험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동작 시험은 아까 전압이나 전류, 온도 이런 것들을 본다고 했고, 부품 시험은 어떤 모듈이나 부품 자체의 특성을 보는 거라고 했죠. 세 번째, 정보통신기기 사용 중 메인보드 사양으로서 휴대폰이나 스마트 기기 내에 디지털 신호를 전파해 실을 수 있는 RF 신호로 변해주는 장치에 대해서 해당하는 용어를 쓰시오. 앞에서 우리가 같이 읽어본 베이스밴드 프로세서, 베이스밴드라고 적어도 크게 틀린 말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보통신기기 사양 결정 예제는 다음과 같고요. 두 번째, 이제 제품 회로 설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품 회로 설계 단계에서는 블록도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이 정의가 되었는데, 첫 번째, 블록도란 하드웨어 요소들을 결합하여 여러 블록으로 나누고 각 블록들 간의 접속 상태를 나타낸 계략도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블록도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기능별 블록도와 두 번째, 전체 블록도가 있습니다. 기능별 블록도는 제품의 기능 또는 규격을 만족하기 위한 하드웨어 기능에 따라 블록을 나누고 입출력 간의 관계를 선으로 연결하여 도식적으로 표현한 그림입니다. 전체 블록도는 기능별 블록도를 상호 연결하여 제품의 전체적인 기능을 확인할 수 있게 하고 신호의 흐름이나 하드웨어적인 요소들을 볼 수 있게 해줍니다. 두 번째, 블록별 회로 병합을 살펴보면은 블록별 회로들을 결합하여 통합된 시스템 회로들을 완성하고자 할 때에는 신호 전달 방법과 신호 특성 등을 고려해야 됩니다. 당연하죠. 각각의 블록들이 설계되었을 때 앞에 블록에서 설계된, 예를 들어서 회로를 가지고 한다면은 우리 오늘 설명한 NEO IC를 기준으로 본다면은 NEO IC에서 나온 3번 핀에서 나온 클럭 신호가 그 다음에 비치되는 7490 IC 입력에 적합한 신호인지, 그 말은 NEO에서 나온 신호가 7490에 나온 신호의 입력으로, 입력이라는 건 사실 전압과 전류를 보는 거죠. 너무 전압이 크지 않은지, 혹은 전압이 너무 작지 않은지, 전류가 너무 많이 흐르진 않는지, 이런 것들을 당연히 살펴봐야겠습니다. 세 번째, PCB 설계 과정. 회로에 적용된 부품의 풋프린트 생성, 회로의 도면 작성 프로그램 내에서 매트리스 생성, PCB 설계 환경 설정, PCB 크기 설정, 부품 배치, 배선 상태 검사 및 수정, 아트웍 필름 생성, 아트웍 필름 출력 이렇게 되는데, PCB 설계 과정은 다음 모듈에서 한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예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다음 가로 안에 알맞은 용어를 쓰시오. 가로는 기능별 블록도를 상호 연결하여 제품의 전체적인 기능을 확인할 수 있게 하고 신호의 흐름이나 하드웨어적인 요소 기술들을 볼 수 있게 하며 하드웨어 구성을 바탕으로 하드웨어 요소의 배치 상태를 확인하고 하드웨어 동작 순서를 바탕으로 신호의 흐름을 파악하여 완성해야 한다. 그래서 가로는 앞에서 말씀드린 전체 블록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전체 블록도 말고 아까 기능별 블록도가 있었는데, 문제에 기능별 블록도가 있기 때문에 답이 기능별 블록도일 리는 없겠죠. 문제만 잘 읽어도 어느 정도 답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블록도가 답이 되겠습니다. 2번 문제. 다음 설명이 옳으면 O, 틀리면 X를 가로 안에 써 넣으시오. 블록별 회로들을 결합하여 통합된 시스템 회로들을 완성하자 할 때는 신호 전달 방법과 신호 특성을 고려해야 된다. 문장 내용을 보니까 내가 충분히 알고 있는 내용이 나올 수도 있지만 우리가 보통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돼요.
내용을 봤을 때 블록별 회로들을 결합하여 통합된 시스템 회로들을 완성하고자 할 때에는 신호 전달 방법과 신호 특성 등을 고려해야 된다. 뭐 전혀 이상한 말 없잖아요. 당연히 블록별 회로들을 결합할 때는 신호 전달 방법, 신호 특성들을 고려하면 좋겠죠. 만약에 문제에서 고려하면 안 된다. 뭐 이렇게 낼 리는 없겠지만 그러면 당연히 이상하죠. 긍정적인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보셔도 충분히 정답을 맞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동그라미 5가 되죠. 세 번째, 다음의 보기는 PCB 설계가 이루어지는 작업 과정으로서 작업 순서를 번호대로 기재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첫 번째 단계에서는 회로에 적용할 부품의 풋프린트를 먼저 생성한다고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스케매틱이라던가 뭐 PCB 작업을 하기 전에 풋프린트를 먼저 만들어 가지고 그 다음 회로 설계를 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 5번에 부품 배치가 회로 도면 작성 및 프로그램에서 네트리스트 상성이 되겠죠. 스케매틱에서 회로도를 작성하고 회로도 작성이 다 됐으면 사실은 더 세세하게 나눈다면은 뭐 스키매틱 단계에서도 뭐 풋프린트를 만드는 과정 이전에 부품 배치하고 그리고 배선하고 그리고 이상이 없는지 결선에 대해서 이상이 없는지 디자인 룰 체크도 하고 BOM도 생성하고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넘어간다고 보고 회로가 다 완성이 된다고 봤을 때 최종적으로 PCB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네트리스트를 생성해서 PCB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 단계는 7번 PCB 설계 환경 설정이 됩니다. PCB 환경 설정부터는 기존의 ORKit 스케매틱 단계가 아니라 PCB 에디터 단계가 진행이 되죠. 그래서 PCB 에디터가 실행이 되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환경 설정이 되는데 이 환경 설정에는 PCB 에디터에서 작업하게 될 부품들의 색깔, 뭐 실크 스크린 색깔, 혹은 부품과 부품 간의 간격, 배선과 배선 간의 간격 이런 것들을 사전에 설정하게 됩니다. 그 다음 단계로는 이제 부품을 실제로 배치하기 전에 내가 PCB를 얼마나 사이즈로 제작을 할 건지, 설계를 할 건지 이런 것들이 먼저 설명이 돼야 되는데 뭐 크기뿐만 아니라 PCB의 형상도 여기에 포함이 되겠죠. 네모난 모양으로 만들 건지 동그란 모양으로 만들 건지 이런 것들이 PCB 크기 설정 단계가 먼저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래서 2번이 가로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부품 배치가 되죠. PCB 외관 사이즈가 결정이 되면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균형미 있게 그리고 전원선 그라운드를 고려해서 부품을 먼저 배치를 하게 됩니다. 부품을 배치하고 부품이 배치가 됐으면은 그 다음 배선을 하게 되죠. 부품과 부품 간의 배선. 그리고 배선이 다 완료가 됐으면은 배선 상태나 뭐 이런 것들이 검사하게 되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또 수정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회로가 다 완성이 됐다. 그러면 아트웍 필름 생성이 되고 마지막으로 출력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정보통신기기 PCB 보드 개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PCB는 프린트 서킷 보드라고 하죠. 그래서 전기 절연체 표면에 전기적 신호를 전달할 수 있는 도체 패턴을 형성시킨 보통 전자 회로 기판이라고도 불립니다. 우리가 아까 회로 만들 때에는 브레드보드를 이용해서 만들었는데 실제 제품에서 브레드보드를 사용한 경우는 없죠. 브레드보드는 어디까지나 실제 PCB 제품을 만들기 전에 검증용으로 정도로 사용되는 거고 실제 전자 제품을 만들 때 혹은 뭐 정보통신기기도 마찬가지죠. 만들 때에는 PCB를 통해서 회로를 최대한 작게 그리고 뭐 정확하게 동작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PCB를 많이 사용하기 있습니다. PCB 설계 작업 순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회로도 작성. 여기서는 스케매틱이 말하게 되죠. 그래서 회로도 작성, 환경 설정하기, 스케매틱 에디터를 이용한 회로 입력하기, 그리고 네트리스 정보 출력하기. 두 번째로 뭐 설계 환경 및 옵션 저장, 그래서 디자인 룰 설정, 그리고 클리어런스 설정, 그리고 디스플레이 컬러 설정. 여기서부터는 이제 PCB 에디터 내용이 되겠네요. 그리고 부품 배치하기.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환경 설정이 되면은 PCB의 크기를 얼마나 할 건지 PCB 외형 그리기 그리고 PCB 외형이 결정이 됐으면은 부품을 배치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배선 작업에서는 앞에서 부품을 배치했기 때문에 신호선과 전원선을 배치하게 됩니다. 다 배치가 되고 배선까지 했으면은 회로가 이상이 없는지 디자인 룰 체크를 하게 돼서 에러 체크를 하게 되고, 최종적으로 이상이 없다 그러면은 거버 파일을 출력하게 됩니다. 보통 우리 거버 파일에는 탑, 바텀, 그리고 솔더 마스크 탑, 바텀, 그리고 실크 스크린 이런 것들이 포함되고, 마지막으로 드릴 드로우와 NC 데이터 뭐 이런 것들이 거버 파일에 출력이 됩니다.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다음 가로 안에 들어갈 알맞은 용어를 쓰시오. 전기 절연체 표면에 전기적 신호를 전달할 수 있는 도체 패턴을 형성시킨 것으로서 보통 뭐라고 불린다? 우리 아까 PCB라고 했죠? 프린티드 서킷 보드. 첫 번째 답은 PCB가 됩니다. 두 번째, 다음은 PCB 설계 작업 순서에 관한 내용이다. 작업 순서에 따라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을 적어 넣으시오. 이렇게 나왔는데, 첫 번째 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설계 환경 및 옵션 지정. 세 번째, 부품 배치하기.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당연히 맨 처음에는 회로도가 먼저 작성이 돼야겠죠. 그래서 첫 번째 가로에는 회로도. 부품 배치하고 나서는 우리 아까 배선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번에는 배선이 들어갈 겁니다. 배선이 다 됐으면은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디자인 룰 체크를 한다고 했고, 디자인 룰 체크해서 이상이 없으면은 거버 데이터를 출력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정보통신기기 신뢰성 시험에 관한 모듈을 살펴보겠습니다. 신뢰성 시험은 KS, ISO 이런 신뢰성 시험 방법들을 선택하여 신뢰성을 실험하는 것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부품이나 시스템이 주어진 환경에서 고장 없이 일정 기간 동안 원래의 성능을 유지하는 특성을 평가하고, 경쟁력 있는 제품 및 부품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환경에서의 제품 성능 및 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신뢰성 실험이 필요합니다. 신뢰성 시험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기서는 항온 항습기, 저압 시험기, 고온 시험기, 그리고 이런 것들이 정의되어 있는데, 첫 번째로 온도 및 습도, 압력을 제어하여 제품, 부품의 내구성, 수명을 평가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열 충격 시험기에서는 고온, 저온을 주기적으로 바꾸어서 일부러 가혹한 환경을 만드는 거죠. 고온과 저온을 주기적으로 바뀌어서 제품에 균열이 발생되지 않는지 이런 변형들을 평가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 염수 분무 시험기 같은 경우는 재료에 치명적인 염수, 우리 바닷물 같은 염수를 분무시켜서 부식이 발생이 되는지 안 되는지, 혹은 부식이 발생되면은 어느 시점부터 얼마 만에, 며칠 만에, 몇 시간 만에 부식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평가하게 됩니다. 진동 시험기 같은 경우는 어떤 제품에 대해서, 완성된 제품에 대해서 사용 중에 받는 진동 뿐만 아니라 그 제품이 이동, 수송, 그리고 보관한 중에 받는 진동에 대해서도 평가를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전기, 전자 제품에 대한 위험 요소를 살펴보면은 감전에 대한 위험 요소, 감전은 말 그대로 누전, 전기적 에너지 등 사용상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을 포함하게 되고, 두 번째로 화재적 위험 요소, 과부하, 단락, 먼지나 물, 유입 등에 의해서 쇼트가 발생되면 화재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기계적 위험 요소에는 기계적 오동작에 대해서 기계적 자체 결함에 의한 위험을 정의하고요. 그리고 전기에너지 위험 요소는 연결 부위 혹은 사용자가 접근할 수 있는 부위에 대해서 위험 요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화학적 위험 요소는 도색제, 착색제 재질에 화학적으로 발생될 수 있는 위험. 그리고 여섯 번째, 각종 방사에 대한 위험 요소는 엑스레이, 레이저 방사, 이온 다량의 방사 위험. 일곱 번째, 열에 대한 위험 요소는 제품 사용 중 발생할 수 있는 화상 등에 대한 위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다음 가로 안에 들어갈 알맞은 용어를 쓰시오. 부품이나 시스템이 주어진 환경에서 고장 없이 일정 기간 동안 원래의 성능을 유지하는 특성을 평가하고, 경쟁력 있는 제품 및 부품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환경에서의 제품 성능 및 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무엇이 필요하다. 앞에서 우리 신뢰성 시험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실험도 괜찮고 신뢰성 시험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보기를 잘 보고
나 시험장 가는데 갑자기 신뢰성 시험 이런 말이 잘 안 떠오른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 최대한 회사에서 직접 경험해본 이런 시험 내용, 이름 이런 것들도 적어도 좋습니다. 물론 정답으로 인정될지 안 될지는 그런 감독관의 판단이 결정되지만 정답으로 뭐 신뢰성 시험 이게 명확하면은 좋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뭐 부분 점수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회사 실무에서 실제로 사용한 시험 이름 그것도 어느 정도 신뢰성 시험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적으면은 조금이라도 뭐 어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 다음에 제시된 신뢰성 시험 장비명 중 온도 및 습도를 제어하는 장비에 해당하는 것을 보기에서 두 가지만 골라 쓰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온도 및 습도, 온도 습도에 관련된 보기를 보면은 보기에 거의 적혀 있어요. 진동 시험기는 말 그대로 진동일 거고, 항온, 온도죠. 항온 습도기 하나가 정답이 될 거고, 충격도 뭐 진동과 관련된 거겠죠. 고온 시험기, 이것도 온도겠죠. 그래서 정답은 항온 항습기, 고온 시험기가 온도 및 습도에 포함됩니다. 세 번째, 다음 설명이 옳으면 O, 틀리면 X를 가로 안에 써 넣으시오. 전기전자 제품에 대한 위험도수 중 연결 부위 혹은 사용자가 액세스할 수 있는 부위에 대한 위험은 기계적 위험 요소. 사실 이 부분은 기계적이 아니라 앞에는 전기전자라고 표현되고선 뒤에는 기계적 위험 요소라고 되어 있는 게 말이 안 맞죠. 앞에서 전기전자라고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정답은 X가 되고 실제 정답은 전기전자에 대한 위험 요소가 됩니다. 다음으로 면접평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면접평가는 앞에서 살펴본 지필평가랑 거의 유사합니다. 능력 단위로는 하드웨어 부품 선정, 하드웨어 규격 시험 진행이 포함되어 있고 시험 시간은 10분 정도로 소요됩니다. 근데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방법은 사실 면접이나 지필공사나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단순히 면접평가는 지필평가를 감독관이 읽어주는 형태구나 그 정도로 파악하시면 되고요. 문제 난이도도 지필평가에 비해서는 좀 더 쉽게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부담 가지지 마시고 지필평가에서도 그랬지만 면접평가는 특히나 감독관의 평가 기준이 좀 유연하게 발휘될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은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들었을 때 나 이 문제 처음 들었고 뭔 내용인지는 알겠는데 정확한 답을 모르겠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대답 못하고 모른다 라고 대답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회사의 실무에서 경험한 내용을 가지고 최대한 풀어나간다면은 면접평가에서는 충분히 더 점수를 잘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아까 지필평가 같은 경우는 정해진 답이 있죠. 하지만 면접평가 같은 경우는 물론 정해진 답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실무에서 경험한 내용을 엮어가지고 잘 설명한다면은 충분히 좋은 평가 결과가 예상됩니다. 예시를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이제 하드웨어 부품 선정에 관한 예제인데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부품 자체가 입력과 출력을 갖추고 있고 전원이 입력되는 것만으로 입력과 출력에 일정한 관계를 가지는 능동형 전자부품 세 가지를 말하시오. 문제는 어려운데 결국 능동부품 세 가지 말하라는 거겠죠. 우리 전자부품에는 크게 수동소자와 능동소자, 그러니까 수동부품과 능동부품이 있죠. 그 차이점은 수동소자는 대표적으로 저항, 인덕터, 커패시터 이런 것들이 포함되고 능동소자에는 트랜지스터, 다이오드, IC 이런 것들이 포함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수동소자와 뒤에 말씀드린 능동소자의 차이점을 보면은 우리가 사용할 때 외부 전원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이 차이가 되겠죠. 저항, 인덕터, 커패시터 같은 경우는 뭐 외부 전원이 따로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회로에 꽂으면은 저항은 저항대로, 커패시터는 커패시터대로, 인덕터는 인덕터대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트랜지스터, 다이오드, IC 같은 능동소자는 앞에 수동소자처럼 꽂으면 자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자기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외부 전원이 필요하다는 거죠. 아까 우리가 사용한 NE55 같은 경우도 4번, 8번 핀에 5V의 외부 전원이 들어갔죠. 대표적인 능동소자겠죠. 그래서 첫 번째 문제에서는
능동 부품 세 가지를 말하라고 했을 때 트랜지스터, 다이오드, IC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전자회로를 설계하거나 구성하여 제품이나 PCB 기판을 제작하는데 모든 부품의 특성이나 사용 환경 등을 파악하여 데이터 시트나 기술 자료 등을 검토하여 부품을 선정함에 있어서 고려해야 되는 항목 2가지 이상을 설명하시오. 정답으로는 여기 많이 나와 있어요. 부품의 종류, 부품의 규격, 최대 전격, 외형 및 크기, 발열 및 고려. 근데 이런 걸 정확하게 사실 다 대답하기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럴 때는 문제를 잘 이해해 보시고, 만약에 문제가 잘 이해 안 갔다, 감독관한테 다시 한번 물어보셔도 돼요. 뭐 이상할 거 없습니다. 문제를 잘 못 들었거나 이해가 안 될 때는 반드시 꼭 다시 물어보시고, 여기 보면은 전자회로를 설계하거나 구성하여 제품이나 PCB 기판을 제작한 모든 부품의 특성이나 사용 환경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데이터 시트를 뭐 이런 것들을 검토하고, 어쨌든 우리가 어떤 제품을 만들 때 무엇을 고려해야 되느냐, 결국 이건데, PCB 뭐 최종 단계에서 PCB 단계에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아까 PCB 회로 설계 단계에서 거버 파일 출력하고 거버 파일을 PCB 제작 업체에다 넘긴 다음에 우리가 PCB 실물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부품을 사야겠죠. PCB에 꽂을 부품을 사야 되는데 일단 부품이 어떤 종류가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겠죠. 우리 아까 설계한 NEO IC, 타이머 IC 같은 경우는 저항 2개, 커패시터, 그리고 LED 쪽에 사용되는 저항과 LED 뭐 이런 것들이 포함되는데, 어떤 저항, 그냥 용량 100옴짜리 혹은 100kΩ짜리, 330옴짜리 이런 것들이 고려된 부품의 종류가 먼저 파악이 돼야겠죠. 그래서 저항, 그리고 커패시터, 그리고 LED 이런 부품의 종류가 먼저 파악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부품의 규격을 보면은 커패시터 같은 경우는 옆에 아까 우리 사용된 커패시터 같은 경우는 옆면에 보면은 내압이 적혀 있어요. 그래서 16V까지 버틸 수 있는지 혹은 몇 볼트까지 버틸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적혀 있는데, 내가 사용한 전원을 살펴보고 이 회로는 최대 전압이 한 5V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그러면은 내가 사용할 커패시터는 한 16V 정도면 충분하겠네. 이런 것들이 판별이 돼야겠죠. 혹은 이런 것도 있습니다. PCB 보드에 부품이 우리가 사용한 건 아까 딥 타입 위주로 되어 있었는데 SMD 타입인지 딥 타입을 사용할 건지 이런 것도 한번 봐야겠죠. 그런 것들은 외형이나 크기에 포함이 되는데, 저항 같은 경우도 리드 저항이 있고 칩 저항이 있고 커패시터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꽂아서 쓰는 타입인지 아니면 PCB 기판을 올려서 쓰는 타입인지 이런 것들도 봐야 될 거고, 특히 또 SMD 타입 같은 경우는 칩 사이즈 1608인지 0805인지 이런 것들도 다 고려를 해서, 1608 이런 거는 가로 세로 사이즈가 되죠. 이런 칩 사이즈까지 고려해서 부품의 종류나 규격 이런 것들을 확인해 봐야 됩니다. 최대 전격, 아까 전압이나 출력 이런 것들이 고려가 될 거고, 마지막에 발열의 고려가 나는데, 발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전자제품 쓰다가 갑자기 뜨거워지거나 화재 이런 거 발생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어떤 특정 부품이 정상적으로 동작될 때의 열 이런 것들도 고려해야 됩니다. 세 번째, 전자파 규제 종류 3가지에 대해서 말하시오. EMI, EMS, EMC 나오는데 이런 것들은 조금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정보통신 쪽 기기를 좀 제작, 설계하는 회사라면 익숙할 거예요. EMI는 인터피어런스, 방해, 장애에 관한 거죠. 내 장비가 다른 장비를 얼마만큼 방해하는지. 그리고 EMS 같은 경우는 susceptibility, 그리고 내 장비가 다른 전자파가 들어왔을 때 얼마만큼 내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EMC 같은 경우는 양립성, 호환성이라고 보죠. compatibility 해갖고 EMC 테스트, 그래서 EMI, EMS, EMC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하드웨어 규격 시험 진행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안정성 시험 수행 시 시험 순서들을 설명하시오. 이건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이런
문제가 면접으로 나온다면은 일단은 답을 한번 살펴보면은 첫 번째 정격 입력 및 전류를 시험한다. 두 번째 누설 전류를 시험한다. 세 번째 절연 내력 시험을 한다. 뭐 절연 내력 시험에 내전압 시험도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소비 전력을 시험한다. 다섯 번째 강구 충격을 시험한다. 이런 게 나오는데 사실 이런 것들은 정확하게 대답하기 위해서는 NCS 학습 모듈을 정말 달달 외워서 공부하는 방법밖에 없겠죠.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완벽하게 준비되면 좋겠지만 공부하다가 좀 까먹었을 수도 있고 문제가 이해 안 됐을 수도 있고 이럴 때는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해한 만큼에 대해서 최대한 여러분들 실무 경험과 여러분들이 기존에 배웠던 내용을 토대로 잘 풀어나가시기 바랍니다. 물론 가장 좋은 거는 NCS 학습 모듈에 있는 정답을 그대로 말씀해 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두 번째, 성능 시험 수행 시 시험 순서들을 설명하시오. 성능 시험 수행 시 이런 것도 NCS 학습 모듈 자세히 살펴봐야겠죠. 첫 번째, 변환 시험을 한다. 두 번째, 출력 전압 안정도를 시험한다. 세 번째, 입력 전압 변동률을 시험한다. 네 번째, 최대 리플 전압을 시험한다. 다섯 번째, 부하 적응도 시험을 한다. 여섯 번째, 부하 전압의 변동률을 시험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문제, 환경시험 수행 시 시험 순서들을 설명하시오. 그래서 저온 시험, 온도 변화 시험, 고온 습도 시험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면접 시험을 준비할 때에는 사실 앞에서 지필 평가와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지필 평가는 여러분들이 아는 내용을 펜으로 손으로 직접 적는 거고 면접 평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제 구술로서 대답을 하게 될 텐데 아무래도 저도 예전에 이런 시험을 보다 보면은 면접 평가가 가장 좀 부담이 됐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번 우리 전자제기 하드웨어 개발 레벨 3 같은 경우는 면접 평가는 어쨌든 가장 작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시험 시간도 가장 적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모른다고 그냥 포기해버리지 말고 반드시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경험한 내용 이런 것들을 엮어가지고 잘 풀어서 설명하시면은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거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전자기기 하드웨어 개발 레벨 3 이라스 병행 자격 외부 평가 강의 한번 같이 살펴봤습니다. 1년 동안 여러분들 OJT, OFJT 수업을 듣느라 굉장히 고생이 많으셨을 텐데 마지막으로 시험 잘 보셔가지고 유종의 미를 거두시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